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주차 보호관찰론 수업입니다. 다들 잘 지냈죠? 몇 사람들 이름을 볼까요? 철민이, 신철민 잘 있었고, 이준호 잘 지내죠? 이유정, 모찬혁, 그래요. 조윤정, 김민수도 잘 있었고요. 윤지원 잘 지냈죠? 벌써 이번 학기에 딱 중간쯤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나요? 중간고사 기간이구나.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라 여러분들에게 한 주 강의가 안 하는 대신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중간고사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리포트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과정들을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서, 시험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지나면서 늘 시작하면 기대감이 있었죠. 대면 수업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의 어떤 게 지속되고 어쩌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비대면 수업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 시작할 때 보호관찰의 의의와 개념, 유형과 법적 성격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의 기원과 오늘은 보호관찰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료 볼까요? 상단에 붉은 동그라미도 염두에 두고 강의를 따라와 보세요. 보호관찰론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더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건 벌써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벌써 되셨나요?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표시는 아시다시피 프로베이션과 퍼롤이 합쳐진 게 보호관찰이다. 보호적 성격과 보안적 성격이 한데 한데 합쳐진 개념이다. 앞에는 미국 영미의 프로베이션과 유럽 대륙의 퍼롤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발전해 오면서 보호관찰이라는 게 정립되었고 제도화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빨간 표시의 화살표는 역사적으로 쭉 발전해 온 과정들이구나. 보호관찰의 중요성이 커졌겠구나. 쭉 발전해 왔구나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위로 화살표를 표시해 둔 이유는 이 보호관찰이 최초에 시작했던 것보다 그 애연이 굉장히 확대되었다.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다양한 보호관찰들의 방법들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이 훨씬 더해졌다. 이런 표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보호관찰이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해서는 제가 4가지로 적어두었죠. 교재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교재의 정리대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요. 최초의 보호관찰관 존 오거스터스,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보호관찰에서 최초의 보호관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관찰이 어떻게 최초로 입법되어서 하나의 형사정책의 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다음에는 보호관찰 제도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확산되어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호관찰 제도가 변화해 오면서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
모습인가. 그런데 최초의 보호관찰과 오늘날의 보호관찰을 살펴보니까 꼭 발전해 왔을까? 그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우리가 비판해야 할 어느 부분 없는가? 보호관찰의 위기란 말까지 쓰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로 보호관찰의 발전을 2시간에 걸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좀 빠듯할 것 같네요. 최초의 보호관찰관에서 이제 존 어거스터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인이죠. 존 어거스터스는 복지적 어떤 원조 활동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가는 걸 아니요, 이 사람 제가 보살필게요. 이 사람은 교도소 꼭 가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이런 일을 처음에 시작한 자원봉사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관찰의 아버지, 우리가 최초의 보호관찰관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워싱턴 절대금주협회 일원이었고 보스턴 법원 인근에서 구두방을 하고 있었어요. 재화점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51살이 되던 1841년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1859년, 그러니까 거의 18년간, 그러면은 70 정도의 딱 70, 우리 나이로 70세 사망할 때까지 1946명이나 되는 숫자애들, 알코올 중독자, 불황인, 노숙자, 성매매 여성 등을 인수해서 선도했는데 놀랍게도 이 중에서 단 10명만이 재범을 했다고 해요. 놀라운 성과 아닙니까? 놀라운 성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정말 보호관찰의 역사자의이죠. 그죠? 그러면 존 오거스터스에 대한 최초의 그 보호관찰 시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841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51살 되던 그 8월 어느 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써볼게요. 나는 법정에 있었다. 그때 유치장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면서 법정 관리가 나타났고 이어서 남노한 행석에 비참한 얼굴을 한 남자가 나타나 피고인석에 앉았다. 나는 그 피고의 겉모습을 보고 그의 범죄가 술에 대한 욕망을 이기지 못한 죄일 거라고 짐작했다. 내 예상은 적중했다. 법원 서기가 그 남자에 대해서 상습 주치 혐의의 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사안은 명백했다. 그러나 형이 선고되기 전에 난 그와 잠깐 대화해 보았다. 겉모습과 안색으로만 보면 누구도 그가 다시 재구실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나는 그가 아직 개선의 희망을 상실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만약 교정원, 하우스 오브 코렉션, 지금은 코렉셔널 인스티튜션 이렇게 해서 교도소를 이야기하죠. 당시 교정원 행으로부터 구제된다면, 구금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진실성이 있었고 그의 눈빛은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나는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법원에 허가를 받고 그의 보석 보증인이 되었다. 그는 형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 3주 후에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는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법원을 나와 금주를 실행하였다.
이 유예 기간, 프로베이션이죠. 교도소에 가지 않고 보호를 받는, 원조를 받는, 스스로 갱생하는 그 유예 기간, 프로베이션이죠. 그 기간이 종료 후에 나는 그를 데리고 법정에 갔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누구도 그가 3주 전, 1개월도 되기 전에 피고석에서 몸을 떨고 울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지 못했다. 판사는 그 남자에 대하여 내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면서 통상의 형을 받아서 구금, 교정시설에 구금되는 그 대신에 1센트의 벌금, 1센트면 110원, 100원, 1센트면 얼마죠? 아주 미미한 돈 아닌가요? 뭐 10몇 원 되나요? 1센트의 벌금과 3달러 76센트의 소송 비용 납부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물론 이 당시 뭐 1센트니까 지금 돈으로 계산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이 금액은 즉시 지불되었다. 그 남자는 그 후에도 근면한 생활과 금주를 계속했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처분에 의하여 술 주정뱅이의 막장으로부터 구해진 것이다. 어떻습니까? 보호관찰의 시작이 약간 드라마틱한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때가 보호관찰이 시작되었다라고 기원은 그렇지만 뭔가 제도화되고 보호관찰이 형사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는 건 입법이 돼야 되겠죠. 제도화되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쭉 이루어져 있지만은 최초의 입법은 1878년 19세기 말이죠.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법에서는 세계 최초로 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을 성문화했어요.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성문화했는데 이 법률은 프로베이션이라는 용어를 비로소 공식화했죠. 그리고 유급 보호관찰관의 채용과 활동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건 법으로 되고 제도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조직과 일을 할 사람과 일할 내용들을 명시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미국에서만 사실 그랬을까요? 근데 그 전에 영국에서는 일찍이 영국 보통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렇게 보호하고 지원하고 원조하는 전통이 있어 왔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영국에서의 보호관찰관은 복음주의자, 주로 교회 쪽에 관련되어 있었겠죠. 선교 활동들. 복음주의적, 인본주의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미 그래서 이제 영국 보통법에서 예방적 사법의 전통, 즉 법원이 선행을 조건으로 범죄인을 석방하는 것은 1300년대 후반, 14세기 이래 오래된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19세기 후반, 아마 미국의 영향을 바로 받았겠죠. 후반 런던에서는 경찰법원 선교사들이 주로 알코올 남용자에 대해서 신병을 인수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때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니까 어느 시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성문화된 그런 시기하고 비슷하겠죠. 이들의 활동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후에 실시 지역이 런던 이외로 확대되고 그 대상도 알코올 중독자 외에 소년범 등으로 항상 소년들의 보호 문제가 있겠죠. 우리 소년법 이야기할 때 항상 국진사상 기억하면 되겠죠. 소년범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자, 이러한 보호관찰 제도가 영미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자 어떻게 세계적으로 확산됐을까요? 1887년 영국에서는 초범자 보호관찰법이 제정돼요.
그러니까 미국에보다는 정확히 9년 뒤에, 약 10년 뒤에 이제 입법화되는 거죠. 초범자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초범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법적으로 규정되기 이르렀다. 하지만 이 법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보호관찰 입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호관찰관에 의한 지도감독으로 공식화되지는 않고 미국보다는 좀 더 불안전하게 시작했어요. 따라서 본래 의미의 보호관찰 제도는 양자의 결합, 즉 선행서약에 의한 범죄인 석방과 전문적 원조 활동이 결합된 것은 언제였냐면은 여기는 영국은 1907년 범죄자 보호관찰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를 유급의 보호관찰관으로 채용하게 하면서 시작되었다. 아까 이야기했죠. 법제화되고 그 법제화된 것이 제도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일들을 누가 해나간다는 부분들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 이게 이제 20세기 바로 시작되면서 1907년에 영국에서도 시작돼요. 이런 이유로 보호관찰 서비스는 186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에 영국과 스웨덴, 일본,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되었고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보호관찰법에 의해서 보호관찰이 소년들에게 시작된 것은 1989년부터 했다. 한편 보호관찰과 관련되는 제도나 병합되는 어떤 특수명령, 여기서 우리는 준수사항이라고 하죠. 특수명령들, 예를 들면 판결전 조사제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통행금지 처분, 원상회복적 쪽의 어떤 조치들, 그러한 일들,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등이 그 이후로 속속 창안 개발되고 시행되어서 오늘날 형사사법 체계에 적용되어 왔다. 이게 보호관찰의 역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보호관찰이 이렇게 많이 폭넓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호관찰의 위기란 말을 썼을까? 보호관찰의 위기, 초기 보호관찰과의 다른 성격, 이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관찰 위기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중간고사에서 정리해서 쓰도록 할 거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 요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통적 보호관찰에 대한 초기에 이제 어떤 비판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잘 이루어졌느냐, 그 보호관찰 때문에 재범도 없고 정말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문제죠. 초기 보호관찰에 대해서. 소위 이건 뒤에 설명하겠지만 보호관찰만의 문제로서 된 건 아니에요. 형사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과 비판들이었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보호관찰 초기의 실천은 기독교적 도덕주의 사명으로부터 발전된 이야기했죠. 복음주의적인, 선교적인 보호.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심리학과 케이스워크의 기법을 적용한 치료 모델로 발전되어 왔다. 치료 모델, 뭘 생각드나요? 교정학 공부한 사람은 사회복귀 적응론과 치료, 적응 모델과 치료 모델. 얘는 환자야. 그러니 치료받아야 돼. 이게 교정의 어떤 치료 모델들. 치료 모델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에 따라 영미의 오랜 전통은 보호관찰관이 순수 자원봉사자에서 유급 자원봉사자로, 그 다음에 사회 전문 직원, 사회복지 전문직의 순으로 쭉 채용되거나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겠죠. 이처럼 종래 영국에서는 보호관찰을 전통적 케이스워크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는데
자, 어떤 비판을 하게 되나요? 1970년대가 들어오자 왜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재범이 일어나고 사회는 불안하고 교도소는 짓기가 무섭게 신축하기가 무섭게 가득가득 채워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재조정하자 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비판론의 배경에는 치료 모델, 적응 모델 이렇게 입각한 전통적 보호관찰 모델의 무엇에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교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호관찰만이 아니라 자유형의 집이 변해오면 자유형이 발전해 오면서 이러한 어떤 사회복귀적 모델들에 대한 비판들이 가해진 거예요. 왜? 효과가 있었느냐는 부분들인 거죠. 또한 이러한 비판론은 당시 보호관찰 제도뿐만 아니라 아무튼 형사정책 전반, 교정처우 문제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이러한 사회복지적 지향이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있어서 주류적인 입장이었고 형사정책 전반이 주류적인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인도주의적, 치료적, 원조적 이런 입장들. 교정학을 공부해보면 두 가지가 뭐죠? 이런 시기에 휴머니즘의 등장, 감옥 개량운동, 인본주의적 사상들 말하는 거죠.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전통적인 교정처우의 사회복귀적 위상에 입각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보호관찰을 포함한 교정정책의 목적이 치료와 사회복귀에서 자, 이 부분이 이제 오늘날의 보호관찰들이 발전을 해왔는데 어떤 시기인가 우리가 정말 다 바람직한 것이고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호관찰 2기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거 치료적, 적응적, 재통합적 사회복귀에서 감시, 통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크게 바뀌게 되었다. 범죄자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원조해주고 치료하도록 하고 적응하도록 지역사회가 도와야 된다는 이런 사회복귀적 이념들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면서 감시와 통제가 왜? 국민들의 법감정이 어느 쪽이었냐? 사회가 안전해졌느냐? 공공보호가 개인보호보다도 더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자, 그런 법감정들이죠. 그래서 사실 보호관찰을 대표하는 보호관찰 실천의 두드러진 특징은 보호와 통제 또는 멘토링과 모니터링 두 사이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지속적인 어떤 갈등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 내용을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형사정책이 강경화되었다는 데서 어떤 비판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나서 남은 시간은 중간고사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는 걸로 이 교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